모니튼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넘버.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터보의 김정남 씨, 마이키 씨 환영합니다. 앨범 들어봤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정민 씨 요즘 맨날 듣는다면서요. 요즘 이 노래 때문에 아주 그냥 집에서 주부님들, 가정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이트를 가고 싶다고. 간분이 있어요. 네, 간분이 있어요. 많아요. 두 분은 오랜만에 함께 활동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저기 죄송한데 김정남 씨 안경이랑 곡을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고글을 안 끼면 터본지 못 알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 터보할 때 안경을 선글라스를 계속 썼잖아요. 근데 원래 선글라스를 끼고 나올까 하다가 또 선글라스 끼면 못 알아보실까 봐. 그래도 좀 이제 8년을 사람들이 못 알아봐가지고. 굉장히 좀 알아봐 주시는 이제 좀 알아보는 거에 되게 목말라 있어요. 네네. 잠을 못 자요. 좋아서 가슴이 아니, 그러니까 설레서요? 17곡을 다 들으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하루에 한 10번씩 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이키 씨는 남 얘기 듣는 것처럼. 아니 오늘 마이키 씨가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아까 공영진 씨가 앉아 계시죠? 저도 많이 되게 닮았어. 오늘도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네. 저도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네. 앨범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 분의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위기 프로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김정남 씨의 위기 프로필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1995년, 네. 지금으로부터 무려 21년 전. 와, 이제 21년이 됐는데. 무려 21년 전 보컬 김종국과 함께 터보 래퍼로 데뷔. 1집과 2집을 함께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무려 탈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의 길고 긴 공백기로 아주 혹독한 위기를 경험하시고 데뷔 20년 만에 3인조 터보로 컴백하면서 위기를 가뿐하게 탈출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마이키 씨의 위기 프로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름 마이키, 김종국과 3집부터 5집까지 함께한 터보의 2대 래퍼.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2001년 공식 해체로 혹독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 소리 하셨어요. 그 소리 하려고 한 소리를. 요즘 옷가게 일부터 보험 설계사까지 이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폭넓은 진로 탐색으로 꾸준히 위기 탈출을 모색하다가 드디어 2015년 3인조 터보에 합류. 현재 데뷔 20년이 된 지금도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하며 위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 미국인들 상대로 이 보험을 팔아서 그건 아니었어요. 미국인들 상대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극한 직업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많은 직업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막노동도 해봤고 가서 한 게 비디오 가게, 옷가게. 네, 보통 이게 가수 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디오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무대에 대한 열망 그런 건 있었나요? 갈증? Everyday. 에브리데이. 진짜 항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가수 제가 이외에. 왜냐면 사회생활 자체를 가수로 시작해가지고요. 아무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해체하고 그때 가서 할 거 없어가지고 사촌 누나한테 보험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하다가 나는 이제 죽어도 그거 못하겠다 했어요. 저한테 진짜 안 맞았어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일이. 근데 또 이번에 가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저한테는 자격증이 그거밖에 없어요. 생업이니까. 또 가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탈출 넘어 다시 나와서 김종국 씨랑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기분이? 일단 저는 신기해요. 이 형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게. 되게 오래 한 거 아시죠? 그 오래 한 것도 더 신기해요. 앞으로도 엄청 오래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터보 마지막 멤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태호 씨. 저
정태욱 씨, 부탁인데 고글을 좀 더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네, 저보다. 아니 진짜 이렇게 옷까지 입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가 스키장인 것 같고. 사실 예전만 해도요. 네. 스키장 하면 터보, 터보 하면 스키장, 겨울 하면 터보. 그 노래 기억나시죠? 그럼요. 하얗게 눈이 내려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저거잖아요. 가수예요, 가수. 많은 분들이 저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전 노래 잘하는 MC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영학 씨는 또 스키장에서 아주 크게 다치는 적이 있잖아요. 스키를 타다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인중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다른 사람 같은 딴 데가 다쳤을 텐데 이분이 인중이 워낙 길어가지고. 네. 아, 이분이 저 거북이만큼 사실 분이에요. 아니, 그래도 코만 다친 게 어디예요? 아, 그런 경우 이제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검은광희 할 때 그 마스크를 쓰고 한 거예요. 중간에 마스크 쳤죠. 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설정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썼고 저는 같은 날 저는 귀가 양쪽이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검은광희 네로 때 제가 이렇게 귀 막는 그 비니 있죠? 귀 막는 비니. 저는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붕대를 다 감고 나왔어가지고. 우리는 따라한다고 괜히 모자를 내려쓰고. 밝혀주네요.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스키장에 갖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첫 코너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스키장 안전 상식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다고 합니다. 스키장 이용객 연평균 600만 명. 한 해 스키장 사고로 다치는 사람도 만여 명 이상.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숫자로 본 스키장 안전. 먼저 스키를 탈 때 앞사람과의 안전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스키를 타다 보면 멈춰야겠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추려고 한다고 바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저렇게 넘어져 있을 때 또 스키를 뒤에서 탈 오시는 때 분이 지켜야 할 안전거리는 2m일까요? 이게 교통사고랑 비슷하다고 시험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먼저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 실력의 3인이 각각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가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실험명이 불시에 깃발을 드는데요. 그때부터 완전히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얘도 머리죠? 제일 먼저 초급 실험 참가자가 슬로프 맨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실험 시작. 그래도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또 다들 다르시니까. 그래도 저 정도로 활동을 하시네. 실험맨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실험 참가자. 한동안 계속 미끄러지더니 드디어 완전히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완전히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03. 자, 이번엔 중급 실험 참가자. 출발했습니다. 중국만 돼도 저 경사가 확연히 보입니다. 실험맨이 깃발을 들자 제동을 거는 중급 실험 참가자. 자, 과연 몇 초가 걸렸을까요? 완전히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4초 02. 멈추는 또 매우 어려운 코스. 마지막으로 고급 실험 참가자가 슬로프 맨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이제 좀 잘 타시는. 빠른 속도로 수험을 가르며 내려옵니다. 야, 저 경사 보세요. 속도 엄청 세요. 실험맨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없어졌어요. 눈보라를 휘날리며 급히 제동을 거는데요. 완전히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일까요? 아무래도 속도가 붙으니까. 고급 실험 참가자가 완전히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4초 12. 스키를 타다 제동에 걸린 시간 초급 5초.
중국과 고급의 실험 참가자는 4초로 별 차이 없이 스키를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초. 고급 실력자라고 해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동에 그만큼 시간이 걸린 것인데요. 따라서 실력에 상관없이 스키를 타다 멈추려면 최소 5초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각각의 실험 참가자가 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졌던 거리는 몇 미터나 될까요? 초급은 14m, 중요할 것 같아요. 중급은 18m, 고급 실험 참가자는 27m나 미끄러졌습니다. 스키 실력이 높을수록 빠른 속도 때문에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키를 탈 때는 최소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스키장의 자외선은 한여름보다 4배 강하다? 흙이나 아스팔트가 자외선을 거의 흡수하는 것과 달리 눈이나 빈칸에서는 80% 이상의 자외선이 반사되며 우리의 피부에 닿는다고 하는데요. 눈 덮인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 원정대원들의 얼굴만 보아도 흰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위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까맣게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을 받으며 스키장 개장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스키를 탄다는 동호회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애기. 자, 이분들의 피부 상태가 궁금한데요. 밑에도 다 가리시고 이제 타시니까. 역시나 피부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고글로 가려지는 눈 주위에 비해 콧대부분과 볼 부분의 피부 색깔이 눈에 띄게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매일 실내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의 피부를 유수분 측정기로 검사하니 그렇다면 스키 동호회원 4명의 피부는 어떨까요? 오히려 뜨겁지 않아요? 먼저 한 달째 스키장에서 매일 스키를 타고 있다는 40대 남성의 피부는 유수분 모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4. 그렇다면 주말마다 스키장을 찾는다는 27세 여성의 피부는 볼 때는요. 수분 마이너스 3, 유분 마이너스 4. 일주일째 스키를 타고 있는 20살 여성의 피부는 아이고 피부가 좋으신데요? 아주? 수분 마이너스 3, 아이고야. 유분 마이너스 4. 보이는 거랑 그리고 방학을 맞아 이제 막 스키를 타기 시작한 무조건 10대 좋죠. 어린이의 피부는 어떨까요? 유수분 모두 마이너스 4로 연령대가 다른 4명의 피부 상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 정도면 피부 상태가 어떤 건가요? 피부는 매우 건조한 상태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추위에 노출돼서 그런지 홍반도 중등도 이상으로 이제 붉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시나요? 자외선 때문에 더 위험하긴 한데 버릇이 돼서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실내에 들어가면은요 피부가 많이 따갑긴 하죠. 저는 자외선을 바르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살짝 이게 빨개지는 감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스키장 끝나고 비시즌 되면 여기가 조금 타 있어서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어요. 한여름 내리쬐는 자외선 수치는 12mW/제곱센티미터. 슬로프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수치를 직접 재보니 48mW/제곱센티미터로 4배. 1시간만 스키를 타도 4시간 동안 한여름 땡볕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자외선을 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키장에서는 일광 화상을 당해도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겨울철에 스키장을 다녀오신 이후에 일광 화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키장은 매우 추운 환경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마비가 돼서 현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가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자외선의 흡수량이 올라가게 돼서 많은 양의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전달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 및 노출되는 부위에 2시간마다 꼼꼼히 덧발라줘야 스키장에서의 일광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3시 이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스키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후 3시의 슬로프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오전 10시와 오후 3시의 슬로프 모습. 한눈에 보기에 비교가 되시죠? 오전 10시 슬로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거리는 그렇네요. 역시 안전거리. 예, 안전거리가, 예. 그렇다면 오후 3시 슬로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거리는 그렇죠. 보통 뭐 저 정도? 이용객들 간의 안전거리가 짧은 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중간에 안 그런데 3시의 슬로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 유난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앞에 아웅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진짜 넘어지셨나요?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많이 미끄러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녹아서 더 많이 미끄러워요. 슬로프가 미끄럽다? 오전 10시의 슬로프보다 오후 3시의 슬로프가 더 미끄러운 걸까요? 자, 그래서 실험해봤습니다. 슬로프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해두고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요. 똑같은 과정을 같은 슬로프에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에 2번 진행합니다. 먼저 오전 10시 슬로프.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내려오는데요. 하시네요. 또 저렇게 뛰는 거 멋있네요. 그대로 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슬로프에서 한 번 더 스키를 타보겠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느려지네요. 오전 10시에 탈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느려지면서 회전율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 아니 벗어나니까 그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내려오는 모습을 자 동시에 한번 보실까요? 플레이예요. 저 크게 돌죠? 그러니까 왼쪽이 되게 잘 타는 사람 오전 10시에는 같고 12초 만에 도착. 오후 3시에는 제동도 되게 많이 해요. 18초가 걸렸습니다. 아니 왜 오후 3시에는 속도가 느려졌나요? 아무래도 오전 10시에는 타보면은요, 그 설면도 안정되고 좋았는데요. 오후 되면은 눅눅해지고 그리고 또 햇빛 받아가지고요, 미끄러움이 좀 심해서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오전 10시의 슬로프 표면 상태와 오후 3시의 슬로프 표면 상태를 비교해봤습니다. 오전 10시의 슬로프 표면은 눈 입자가 곱고 푹신해 보이는 반면 오후 3시의 슬로프 표면은 눈 알갱이들이 뭉쳐있고 울퉁불퉁합니다. 자꾸 타니까 너무 많이 타서. 3시 전후로는 강한 햇볕에 눈 표면이 높기 때문에 슬로프 상태가 아주 미끄럽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키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 3시 전후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스키장에서 넘어졌을 때 2차 사고에 대비하라. 슬로프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 보면 아무리 실력자라도 넘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스키를 타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스키 끝이 눈에 파묻히면서 다리가 꺾여 다리나 무릎을 가장 많이 다치고,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은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넘어져 팔과 어깨를 가장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데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용객들이 서로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 2위입니다. 충돌이 제일 위험해요. 지민 씨가 한 거 아니에요? 혼자 넘어진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요. 초보들은 뒤따라 내려오던 사람들과 충돌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다른 분을 피해서 저 역시 이제 회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미처 앉아있던 그분이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분과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된 그런 사고였는데요. 주변 이용객들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던 도중 넘어진 채 중간에 앉아 쉬고 있던 또 다른 이용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만 사례자. 그 당시 저는 왼쪽 팔꿈치 쪽에 이제 골절을 잃게 돼서 깁스를 하게 됐고, 앉아 계시던 분 역시도 허리 쪽에 좀 제 보드면과 접촉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 정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진짜 아픈데 저거. 전문가들이 뽑은 스키장 안전 필수품 1위는 무엇일까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뽑은 스키장 안전 필수품 1위 과연 뭘까요? 고글이 네. 아닐까 생각을 꼭 해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스키 초보일 때 네. 야간에 연습을 해보려고 갔다가 어떤 여성분이 활강을 해서 저와 충돌을 하면서 그분의 스키날이 제 고글을 스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글을 끼지 않았더라면 정말 실명을 할 수도 있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고글이 아닐까 지금 떠올라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네. 저도 장갑이 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잠깐 벗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잘 탄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꼴값을 얻네, 꼴값을. 네, 꼴값을 떨었죠. 근데 네, 그렇게 내려오다가 앉아 계신 분 보던 날에 제 손이 샥 한 적이 있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장갑이 아니에요. 장갑 중요할 것 같아요. 장갑.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전모 같아요. 안전모. 네, 왜냐면은 머리를 다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패션을 중요시해서 뭐 비니나 털모자를 써도 안전모를 잘 안 사실 쓰시는 것 같아요. 마이키처럼 타는 게 제일 많아요. 진짜요? 네, 마이키 이게 딱 지금, 패션의 네. 정석이거든요. 안 쓰고 고글도 안 저렇게 쓰고. 올리고. 그 사진 쓰는 게 더 멋있습니다. 써보세요. 잘 써보세요. 줘야죠. 맞아. 저는 생각할 때 휴대전화. 저 지금 그 말 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저 예전에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요. 네네. 이 안전 펜스 밖으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떨어져 다치진 않았는데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도 제 말을 안 들리는 거예요. 고립되는 사고들이 네. 종종 있을 수 있죠. 이거 중요하다. 휴대전화 필요하죠. 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혹시라도 또 하다가 우연한 그런 로맨스가 생길 수도 있고. 전화기 가실려 밑에까지 저장을 내려가서 하면. 안 되죠. 그 순간에 또 해야 되고. 역시 유경험자라 다르시네요. 그게 어떻게 구출됐어요? 근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리프트 타고 올라가신 분이 본 거예요. 근데 몇 분이 봤는데 처음에 몇 분은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손 흔들죠. 그렇죠. 그렇죠. 안녕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안전요원분들 오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스키장 안전 필수품 1위.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 5명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스키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 필수품 1위는 무엇인가요? 스키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 필수품은 헬멧입니다.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스키장 안전 필수품 1위는 헬멧이었습니다. 모글스키 국가대표 최재우 선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왜 헬멧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네,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을 경우 머리에 충격이 오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 몸이 제어가 안 됐을 때 펜스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쳤을 경우 머리에 충격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헬멧. 자, 그럼 과연 스키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착용하고 아이들 있을까요? 빼고는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오버한다고 리프트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눈에 보기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머리도 눌리고. 슬로프 이용객들 중에서도 헬멧을 안 쓰고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 왜 헬멧을 안 쓰셨나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쓰면은 착용하면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럽고 시야 확보가 안 된다든지 좀 불편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쁜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스키장 안에서 헬멧 착용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헬멧 쓰면 더 멋있는데 그죠? 약간 좀 전문가 같은 느낌 들고. 프로의 냄새가 딱 나죠. 안 쓴 분이 지금 미착용자가 훨씬 많네요. 저렇게 쓰시는 분이 많이 쓰시네요. 못 쓰시네요. 최근엔 저렇게 또 헬멧도 패션에 또 의지가 되나봐요. 한 절반 정도.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의 80% 이상은 헬멧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머리 손상이 원인이 되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이 여기 속하고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키 안전하게 탈 것인지 목숨을 걸고 탈 것인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뽑은 스키장 안전 필수품 1위는요 헬멧이었습니다. 네. 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엔 부모님들이 의무적으로 그렇죠, 쉬우죠. 네, 착용을 해주지만 어른들이 오히려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멋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 머리를 다친다는 거는 정말 생명과 직결돼 있으니까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정말 머리 잘못 다치면 많은 분이 다칠 수 가장 있거든요. 치명적인 손상이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건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키장 가신다면 헬멧부터 챙기세요. 네. 자, 이번에 우리가 탈출할 위기는 무엇일지 화면 보시죠. 오늘의 넘버원 캐스터를 만나러 간 곳은 KBS의 한 대기실. 수줍은 듯한 뒷모습, 섬세한 손길,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그녀의 정체는? 그만의 느낌인가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제발. 안녕하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 캐스트 이수지입니다. 제가 오늘 넘버원 캐스트로 나온 이유는요, 바로 정전기 때문인데요. 물론 남자들의 오가는 시선으로 인해 찌릿찌릿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오늘은 정말 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나는 겨울철 정전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전기의 위기에서 탈출되는 방법, 수지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전기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 스텝 1, 문고리 잡을 때. 따가워. 맞아요. 이 동그란 손잡이, 여기 정전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잡을까 말까 고민 많이 되는데요. 때리는데 한번 때리고 전자. 맞아. 지금요? 전 소매를 좀 빼서. 따가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지금은? 정전기 이기네요. 정전기를 만들어야겠는데요. 정전기를 만든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뭐야 이 오빠? 왜 이래요? 정치부를 플라스틱 막대와 합성 섬유천을 들고 나타난 실험 요원들. 어디서 나오셨어요? 때리시려고요? 갔다가 막대를 비벼댄 뒤 수지 씨의 양쪽 검지손가락에 갖다 대는데 따가워. 진짜. 따갑나 봐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 행동은 플라스틱 막대에 형성된 정전기가 뜨거워. 수지 씨의 손가락을 타고 몸에 축적되게 합니다. 정말 수지 씨 몸에 정전기가 뭐였을까요? 머리에 풍선을 붙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지 씨 몸에 흐르는 정전기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에 척척 달라붙은 풍선들. 저기 옷에 그려져 있는 애랑 비슷해졌어요. 이 상태로 다시 문고리를 잡아볼 텐데요. 어머 귀여워라. 나에게 구렁텅이로 빠뜨리라는 비밀. 아까 그걸로 지금 몸에 정전기가 네. 예. 이게 사실 좀 위험하지는 않은 거니까. 예. 약간 따끔. 문고리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저 느낌 알죠? 저 느낌 너무 싫어요. 진짜 소리가 나요. 바삭바삭. 소리가 난대요. 이럴 때 정전기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법. 탈출하는 법이 있어요? 문고리를 잡기 전에 한 손으로 문짝을 짚으면 됩니다. 어머 이거 너무 한 쉬운 손으로 방법인데? 문짝을 짚고 손잡이를 잡으라고요? 아, 그럼 전기를 빼내나 보죠? 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나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텐데. 이게 이대로 통해 빠져나가는 그런가 봐요. 거니까요? 예. 정전기가 안 났어요. 한 손으로 문짝을 잡고 문고리를 잡자. 정말로 정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실험맨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맨이 들고 있는 이 요상한 모습의 머리띠에는 뭐예요? 폴리에틸렌 소재의 가느다란 실이 달려 있는데 이 머리띠를 쓰면 몸 안에 정전기가 흐르는지 차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지 씨에게 했던 것처럼 플라스틱 막대에 합성 소재 천을 비벼 실험맨 양쪽 손가락에 갖다 대는데 횟수가 반복될수록 머리띠의 실들이 정전기 레이더네요. 서늘기 시작합니다. 정전기가 몸 안에 잘 축적됐다는 표시인데 정말 축적이 많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문고리를 먼저 잡으니 어떡해. 저거는 닿지 바닥 않아도 소리를 내며 닿히는지 정전기가 몰라요. 통하는 모습. 자, 이번에는 한 손으로 문짝을 먼저 짚고 문고리를 잡아볼 텐데요. 실험맨이 문짝의 손바닥을 대는 순간
높이 솟아있던 실들이 일순간 가라앉습니다. 자, 그다음 손잡이를 잡아보는데 흡수했다는 거잖아요. 정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전기는 말 그대로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인데요. 주로 마찰에 의해서 몸이나 물체에 생성되게 됩니다. 한도 이상의 정전기가 쌓였을 때 적절한 유도체에 닿게 되면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면서 이동하게 되고 특히 속옷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 찌릿하거나 따가운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나무로 만들어진 문짝이나 벽을 짓게 되면 접지 현상에 의해서 몸에 쌓여있던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속옷을 통해 정전기가 순간 반전되면서 불꽃이 튀고 따가워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 스텝 2. 차에서 내릴 때 그렇죠. 맞아요. 자동차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게 통하는 정전기. 자동차 바깥 손잡이는 물론 내부 손잡이를 잡으면서 정전기가 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 매번 저래요. 참 응답이. 이럴 때 자동차 손잡이를 차키로 톡톡 두드리면 됩니다. 이번에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 자동차 내부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정전기가 통합니다. 이때 정전기 지수는 1400V. 이 상태에서 차키로 손잡이를 톡톡 두드려 보는데요. 다시 정전기 지수를 측정해 보니 0V로 모든 정전기가 소멸된 모습. 손잡이를 잡아보니 역시 정전기가 오르지 않았는데요. 차키로 손잡이를 두드리는 순간 손잡이 안에 있던 정전기가 차키를 통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차키가 빨아들였군요. 외출한 후에 옷을 벗는 순간. 자,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정전기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 스텝 3. 옷을 벗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옷 벗을 때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어릴 때 저게 참 재밌었는데, 소름. 온몸은 따끔따끔하고 머리는 막 공중 부양하고. 여자들은 머리카락 때문에 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뭐야? 이 오빠들 왜 또 나왔어? 다시 등장한 실험맨들. 수지 몸 안에 정전기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손가락이 참 그죠? 참 모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나. 정전기다. 나 지금 고문당하는 거 아니지? 안전하네요. 머리에 풍선이 붙는 걸 보니 정전기가 제대로 모였나 봅니다. 다시 끼워줬어요. 네. 그럼 제가 옷을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과연? 들으셨어요? 정전기 소리? 이수지 씨가 스웨터를 벗는 순간 찌릿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수지 씨한테 되게 미안해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정전기 측정기를 옷 안쪽에 갖다 대보는데요. 결과는 6200V. 이처럼 옷을 벗는 순간 정전기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전기는 드라이해도 되겠는데요? 옷을 벗는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요. 바로 양말부터 벗어라. 양말부터 벗으면 된다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옷을 벗을 때 위도부터 벗지 아래부터 벗진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또 오셨어요? 왜 아빠들이 저렇게 하지 않나요? 동일한 방법으로 정전기를 모으는 수지 씨. 자, 그럼 이제 양말부터 벗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불안불안한데 진짜 정전기가 안 나는지 확인해볼게요. 양말 벗을 땐 괜찮네요. 떨립니다. 스웨터를 양말을 벗은 상태에서 스웨터를 벗는 수지 씨. 과연 정전기가 차단됐을까요? 진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요? 따닥따닥 소리가 없었어. 오, 신기하군요.
때 옷 안쪽의 정전기 수치는 400V. 스웨터를 먼저 벗었을 때보다 무려 5,800V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자, 실험맨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플라스틱 막대와 합성 섬유천으로 실험맨의 몸에 정전기를 충전하자 네, 누가 머리띠의 정전기 실들도 가득이에요. 활짝 솟아오르는데 과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스웨터를 먼저 벗어보겠습니다. 스웨터를 벗는 순간 정전기가 통하고 머리 위에 실들도 여전히 활짝 피어 있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엔 양말을 먼저 벗어보겠습니다. 양말 벗는 실험맨의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어머. 벗는 순간 내려가는 거. 머리띠의 실들이 일순간 가라앉는 모습. 와, 신기하다. 양말로 옮겨갔나? 그 문을 저도 놀라운데요. 땅에 닿은 외투를 먼저 벗었을 때와 양말을 벗었을 때의 차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말은 합성 섬유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몸에 쌓인 정전기가 방전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 안에 정전기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양말을 벗고 맨발이 땅에 닿게 되면 접지 현상에 의해서 전자가 땅을 통해 미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전기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 스텝 4. 머리 빗을 때. 이것 보세요. 이렇게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에 정전기가 더 심해지잖아요. 여성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옷 벗으면 좀 더 심해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엔 맨날 하잖아요, 매일. 박스하네요? 옷걸이? 머리 빗을 때 정전기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법. 철사 옷걸이 하나면 가능하다? 저건 뭐 집집마다 엄청 방법도 많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옷걸이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평소처럼 빗질을 하고 근데 저게 더 유발하지 않을까요, 옷걸이가? 상상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정전기가 생기죠? 하지만 옷걸이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겠어. 쓸어내린 후 가라앉았어요. 정말. 빗을 갖다 대면 오. 안 생겨요. 신기하네요. 정전기가. 오, 옷걸이의 위력. 철사 옷걸이 하나의 위력.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긴 생머리의 여자 실험 요원이 정전기로 충전된 머리띠를 착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 머리카락 곳곳을 스캔하는데 옷걸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실들이 차분히 가라앉는 모습.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나무가 비전도체인 것에 비해 철사 옷걸이의 경우에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가 옷걸이를 통해 미리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몸 안에 정전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하면 겨울철 정전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험맨 수고했어요. 정전기 많이 발생시키는 수고했어. 아 뜨거. 정전기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 스텝 5. 악수할 때. 저때 되게 민망해요. 이럴 때 악수 청했는데 악수를 하기 직전에 두 손에 장난치잖아요. 힘을 불면 된다. 악수하기 전에 손에 입김을 불면 된다고요? 더 싫을 텐데요. 손이 축축해지지 예. 않을까요? 이렇게? 살짝 민망한데.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과연 정전기를 차단시킬 수 있을지 실험맨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험맨 몸에 다시 한번 정전기를 채우자 머리띠의 실이 한껏 솟아오르는데요. 이 상태에서 악수를 하면 어김없이 정전기가 찌릿 통하는 모습. 자, 이제 두 손에 입김을 불어줍니다.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는 실 보이십니까? 입김만으로 어떡해? 그 다음 악수를 해봐도 호응을 해봐도 정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방전되기 때문에 몸 안에 정전기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손에 입김을 불어서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적절한 대처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악수하기 전에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만지는 것 또한 효과적.
실험맨이 10원짜리 동전을 집는 순간 가라앉는 실들. 금방 빠져나가네. 100원짜리 동전도, 가능해요? 오호. 500원짜리 동전도 모두 가능합니다. 구리 등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도체인 동전을 통해서 전자가 미리 방전될 수 있습니다. 즉 정전기가 먼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전기 위기에서 탈출하는 법 어떠셨나요? 모두 기억해 두셨다가 정전기 없는 안전한 겨울 나세요. 뭐 정전기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해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쵸? 그래도 예. 굉장히 기분이 나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나만의 안전 상식이 있다면 위기 탈출 넘버원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굳게 닫아놓은 창문들. 이처럼 환기를 잘 안 하는 겨울철엔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집 안에 두면 실내 공기 정화에 탁월한 이것, 바로 공기 정화 식물. 저 많이 키우시죠. 자, 지금부터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우리 집에 딱 맞는 공기 정화 식물 넘버원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실내 이산화탄소 편. 요즘 같은 겨울철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집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쉽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메스꺼움과 현기증, 두통과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평소 집안 공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가정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들 있으면 아무래도 걱정이 겨울철에 많죠. 집안 공기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저희 집이 도로가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창문을 자주 열지 못하고 저희가 청소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3명이다 보니 또 뛰어놀다 보면 먼지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좀 그게 걱정이긴 해요. 환기를 잘 하지 못해 걱정이라는 사례자. 자, 집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치는 1000ppm. 기준치 이상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민감한 사람의 경우 답답함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 진짜요? 가족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은 1638ppm. 맞네요. 아이들의 책이 쌓여있는 공부방은 1697ppm. 특히 옷방의 경우 1902ppm으로 기준치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는 겨울철, 집안에 두기에 딱 맞는 공기정화 식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넘버원은 바로 상록 넉줄고사리입니다. 사시사철 키우기 쉽고 관상용으로도 제격인 상록 넉줄고사리. 저건 키워야겠네요. 집에.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릴 박스 안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설치한 뒤 실험맨이 직접 입김을 불어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수치는 1783ppm. 방법은 없네요. 그렇게 1시간이 흐른 뒤 아크릴 박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77ppm. 위험해요. 많이 빠지겠죠. 다시 3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1777ppm으로 실험 시작 때와 거의 동일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않는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상록 넉줄고사리 화분을 아크릴 박스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1768ppm. 자, 지금부터 4시간 동안 변화를 지켜볼 텐데요. 1시간 경과 1549ppm. 2시간 경과 1338ppm. 고사리가 이산화탄소를 먹는 거예요. 3시간째에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1010ppm으로 기준치 수준인 1000ppm에 다다랐는데 다시 1시간이 더 흐르고 실험 시작 4시간째. 아크릴 박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결과는 661ppm. 기준치 한참 아래인데. 실험 4시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약 63%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겨울철 우리 집에 딱 맞는 실내 공기정화 식물 넘버원으로 상록 넉줄고사리 인정. 지금 메모해야 이 되겠는데요. 밖에 페퍼민트, 제라늄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넘버원 두 번째, 주방 일산화탄소 편. 주방용이 따로 있습니까? 집안에서 가장 많은 공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주로 일을 주방인데요.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조리할 때 각종 화학성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 그 중에서도 일산화탄소의 발생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9평방미터 아파트 기준 가스레인지 1시간 사용 시 자동차 2대의 배기가스량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산화탄소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체내에서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켜 두통,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데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이런 주방에 두기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과연 무엇일까요? 대충 창문 열고 하시는 그런 거.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넘버원은 바로 스킨답소스입니다. 스킨답소스는 특별한 관리 없이 실내에서 잘 자라 인기가 많은데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높이 70cm의 아크릴 박스 2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각각 준비된 버너와 프라이팬을 이용해 생선을 굽기 시작합니다. 생선이 가장 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버너의 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들이 아크릴 박스 안에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데 저게 우리 주방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조리를 멈추고 실험 시작에 앞서 각각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115ppm, 스킨답소스 화분을 넣은 두 번째 박스는 622ppm으로 농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실험 시작. 1시간 뒤 첫 번째 박스는 109ppm으로 처음에 비해 약 5% 줄어든 반면 많이 줄지 않죠. 스킨답소스가 있는 두 번째 박스는 534ppm으로 실험 전에 비해 무려 15%나 줄어들었는데요. 그렇게 3시간이 더 흐르고 실험 시작 4시간 뒤 두 아크릴 박스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박스는 102ppm으로 처음에 비해 12%밖에 줄어들지 않은 반면 스킨답소스가 있는 두 번째 박스는 165ppm으로 총 74%의 정화 능력을 보였는데요. 74%. 실험 시작 4시간 동안 스킨답소스가 있는 아크릴 박스를 관찰해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우옇게 차있던 일산화탄소들이 조금씩 사라지며 밝아지는 모습. 자, 실험 직후와 4시간 후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로써 우리 집 주방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넘버원으로 스킨답소스 인정! 이 밖에도 안쓰리움, 돈나무가 함께 선정됐습니다. 우리 집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넘버원 세 번째, 바로 새집증후군 편입니다. 실제로 새집증후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또 다른 사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집에 이사 와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겨울에 이사 와서 제가 환기를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건지 아이가 계속 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긁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긁고 하다 보니까 여기 상처가 나고 팔에 착색이 돼서 까매가지고 아토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잠도 안 오고 계속 긁게 돼요. 그렇죠, 엄마. 그렇죠.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아토피나 비염, 천식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신축 건물이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에서는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르말데히드. 합판이나 타일 같은 건축 자재나 페인트 등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포르말데히드의 실내 기준치는 0.08ppm. 사례자의 집 구석구석 수치를 확인해본 결과 평균 0.19ppm으로 기준치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는데, 이처럼 유해물질이 가득한 새집에 두면 좋은 공기정화식물 넘버원은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관음죽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관상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관음죽.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집 이름은 다 증후군을 낯선데 일으키는 포르말데히드 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먼저 포르말데히드 기체를 비닐팩에 담아 관음죽이 들어있는 전문 실험 박스 안에 주입합니다. 현재 포르말데히드 농도는 1.56 ppm. 1시간이 지난 뒤 1.27 ppm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3시간이 더 흐른 뒤 포르말데히드의 농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알겠네요. 그 결과는 0.31 ppm. 실험 4시간 만에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 새집 증후군에 딱 맞는 공기정화 식물 넘버원으로 관음죽 인증. 이 밖에도 남천, 라벤더가 함께 선정됐습니다. 우리 집에 딱 맞는 공기정화 식물 넘버원. 마지막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입니다. 한번 흡입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속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성이 실외보다 실내에서 무려 1000배가량 높다는 건데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줄 공기정화식물 넘버원. 미세먼지도 제거한다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그 주인공은 바로 산호수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산호수는? 이번에도 역시 2개의 실험 박스를 준비. 첫 번째 박스는 비워두고 두 번째 박스엔 산호수 화분을 넣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황색 미세먼지 분사. 저건 뭐죠? 아이고 저 미세먼지. 현재 아이고. 실험 박스 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947 마이크로그램, 1761.5 마이크로그램. 4시간이 흐른 뒤 2개의 유리관 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비어있던 첫 번째 박스는 771.5 마이크로그램으로 처음에 비해 약 19% 감소한 데 반해 산호수를 넣어둔 두 번째 박스는 827.8 마이크로그램으로 처음에 비해 약 54% 이상 감소한 수치.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 넘버원으로 산호수 인증. 이 밖에 벵갈 고무나무도 미세먼지 정화식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듯 공기 중에 떠도는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공기정화식물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식물의 잎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잎 뒷면에 미세먼지가 직접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식물이 흡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실험에 사용된 정화식물의 잎을 채취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는데요. 기공 주변으로 미세먼지가 아주 촘촘히 달라붙어 있는 모습. 기공이네요, 저게. 이것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은 식물의 이제 광합성 효과가 떨어지고 식물이 생육이 나빠지기 때문에 잎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닦아서 미세먼지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농촌진흥청 선정 우리 집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 실내 이산화탄소를 낮춰주는 상록 넉줄고사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정화에 탁월한 스킨답소스, 새집 증후군의 원인 포르말데히드 제거에 효과적인 관음죽, 실내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산호수. 우리 집의 쾌적한 공기를 지켜줄 넘버원 공기정화식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2016년에도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올바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수칙을 잘 지키며 작업 전 안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2016년 새해 첫 출발이 중요하듯 작업 시에도 꼭 첫 단추부터 잘 끼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단추? 그러면 단추를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상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낯던 내